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연말을 보냈던 40대 여자입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TV 앞에 앉아 보신각 종치는 소리를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6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더군요. 제 사연이 채택된다면 방송이 나갈 때가 연말이 될지 새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겐 연말하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몇 해 전 친정 식구들과 송년회를 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계기가 됐던 그날의 일에 대해 말씀드려 볼 텐데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3대가 모여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와 여동생, 남동생까지 무려 7식구가 함께 살았죠. 요즘엔 핵가족이 대부분인 시대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대가족이 모여 사는 집이 많았어요.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셨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편찮으실 때 죽도 넘기기 힘들어 하실 때면 함께 끼니를 거르기까지 하셨죠. 공장에서 일하던 아빠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을 하다 왼손을 크게 다치셨었어요. 아빠는 그 일로 약간의 장애를 가지게 되셨는데 엉엉 울던 엄마 자식들에게 오히려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나 괜찮아. 울지 마. 나 오른손잡이잖아. 다친 거 왼쪽이라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아빤 뒤늦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오셨을 땐 미소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시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많이 놀라셨죠? 이놈아, 네가 왜 사과라냐? 그래, 손은 괜찮어?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능력이 더 있었으면 네가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할 수 있게 공부시켰을 텐데. 이렇게 항상 효자였던 아빠만큼이나 엄마도 못지않은 효부셨습니다. 엄만 결혼 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모두 여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집 온 엄마를 친딸처럼 품어주셨고 엄만 그런 두 분을 시부모님이 아니라 정말 친부모님처럼 모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만 우리 삼남매가 어느 정도 큰 뒤엔 마트 시식콘에 나가 일을 하셨는데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엔 남은 시식 음식은 버리기 아깝다며 직원들이 조금씩 싸울 수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만 꼭 마시는 시식 제품이 남을 땐 소중히 들고 와 할아버지 할머니께 제일 먼저 맛을 보여드리곤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 들어가는 게 먼저고 너흰 그 다음이야. 어른을 공경해야지. 누가 들으면 남은 음식을 왜 시부모님을 드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나라 자체가 잘 살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요. 시식 음식을 할아버지 할머니께만 가져다 드린 건 엄마의 작고 소중한 애정이었던 거죠. 부모님은 물론 자식인 우리들도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는데요. 그런 부모님만큼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손주들을 끔찍이 예뻐하셨습니다. 이런 평화롭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저희 삼남매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법 등을 자연스레 익히며 자랐죠. 그렇게 가족의 사랑 속에 자란 저와 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엔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동생들도 영특한 편이었지만 전 솔직히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 덕에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나와 내노라 하는 좋은 외국의 기업에 취업했죠. 제가 일하는 업계가 연봉도 센 편이라 전 초봉부터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답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주위에서 남자도 많이 소개해 주더군요. 하지만 마땅한 인연을 만나지 못했던 전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서영아, 상우 씨가 네가 그때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 네 연락처 꼭 알고 싶다고 부탁하던데? 아, 그 작게 사업한다는 분 말하는 거죠, 언니? 인상 좋은 분이요. 맞아. 우리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 만난 사람인데 사람이 참 착하고 알뜰하대. 가족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데 서영이 너랑 완전 잘 맞을 것 같지 않아? 너도 가족 엄청 중요시하고 알뜰하잖아. 물론
엄청 성공한 사업가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서영이 너랑 비슷하거나 너보다 조금 더 잘 버는 정도는 될걸? 요즘 말이 사업가지 실수입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많다는데 그 정도면 잘 버는 거지. 한번 만나봐. 지인의 말을 듣고 전 남편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우연히 만났을 때도 인상이 선해 보여 호감이 갔었거든요. 그렇게 만나봤더니 지인 말처럼 저와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본 끝에 우린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남편과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게 잘해주었고 과소비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서로 소득도 크게 차이나지 않고 씀씀이도 비슷하니 여행을 가든 데이트를 하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도 여동생도 많이 생각하는 모습에 저와 가치관도 잘 맞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물 흐르듯 문제없이 3년을 연애하다 결혼을 할 수 있었네요. 남편을 처음 인사시켰을 때 친정 식구들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줬던 거예요. 우와, 엄마, 신경 엄청 쓰셨는데요? 이거 완전 임금님 수라상 아니에요? 나 혼자 있겠니? 네 할머니랑 동생들이랑 다 도온 거야. 다른 날도 아니고 새 가족이 인사 오는 날인데 잘 대접해야지. 엄마는 새 식구가 온다며 푹신한 실내용 슬리퍼를 사두셨고 할머니는 거실 화병에 새 꽃까지 사다 꽂아놓으셨더군요. 아빠는 식사하는 내내 남편의 접시 위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셨고 할아버진 남편 곁에서 떨어지질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좀 부담스럽지? 미안하네. 그냥 우리 첫손주가 시집 간다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우리 서영이 정말 착한 아이네. 잘 좀 부탁하네. 아무래도 제가 제일 큰 손주라 손주의 결혼에 감회가 남다르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환영 선물이라며 집에 돌아가는 남편 손에 한우 세트까지 쥐어주셨어요. 가족들과 먹으라면서요. 나중에 남편은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죠. 그렇게 가족들 덕에 저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서까지 그런 성대한 환영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환영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정도만 가지고 전 시댁에도 첫 인사를 갔어요. 그런데 시댁은 집안 자체가 좀 구두쇠 같은 타입이더라고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거라. 시댁에 갔더니 상유엔 김치찌개 밥, 그리고 2, 3인분 정도 되어 보이는 보쌈고기, 쌈장과 상추가 전부더라고요. 사람은 시부모님과 저와 남편 시누이까지 5명이었는데요. 심지어 김치찌개엔 햄도 고기도 참치도 안 들어있었죠. 융숭한 한 대를 바란 건 아니었고 모두 좋아하는 메뉴였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 보여 당황하긴 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양이 적어서 혹시 부족하면 밥 더 줄 테니까 말하려무나. 원래 양 채우는 밥이 최고야. 시몬 자신도 약간 민망했는지 자꾸만 차린 거 많이 없다. 우린 양이 적다며 웃으셨습니다. 시분 귀한 손님이 왔는데 좋은 술을 마셔야겠다며 자신이 아낀다던 인삼줄 꺼내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가족 모두에게 딱 소주잔 반 잔씩 따라준 뒤 다시 소중하게 인삼줄 넣어두셨죠. 옆을 보니 남편도 엄청 민망해하는 표정이었고 시누인 유일하게 대놓고 투덜대더라고요. 집에 예비새언니 인사 온다길래 오늘은 밥 좀 푸짐하게 먹나 했더니 짠돌이 짠순이 기질 어디 안 갔네 엄마 아빠. 여기 오는 차비가 아까워지려고 하는데 직장 때문에 인천에서 따로 살던 시누인 최소한 소갈비 정도 먹을 줄 알았다며 구시렁대더라고요. 시부는 큼 헛기침을 했고 시몬 신우를 째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차리는데 돈 많이 들었거든. 아, 넌 와서 돕지도 않는 게? 아이, 원래 엄만 소보다 돼지를 더 좋아하거든. 서영아, 너도 돼지고기 괜찮지? 애써 괜찮은 척 젓가락을 들긴 했지만 솔직히 눈치 보여 고기를 많이 먹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들 먹을 양이 더 줄어드니까요. 그렇다고 시댁이 못 사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당시 시아버진 무슨 수입 의류 매장을 운영 중이셨고
시댁이 중산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절 나쁘게 대해주신 건 아니었기에 전 웃으며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다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 데려다 주며 남편은 민망했는지 시댁 사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원래 막 구두쇠는 아니었는데 집이 갈수록 망해서 자연스레 그렇게 변하셨어. 그래도 절대 서영이 널 낮잡아 봐서 그러신 게 아니야. 집이 망했어? 어, 망했다기보단 기운 거지. 우리 집이 원래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잘 살았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엄청난 마이너스의 손이셨던 거야. 아버진 지금까지 사업을 최소 8개 넘게 하셨었는데 하는 것마다 족족도 말아먹으셨어. 그 덕에 지금은 사실 중산층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형편이지 뭐. 그러니까 두 분도 그렇게 구두쇠 기질이 생기셨던 거야.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엔 그러지 좀 마시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시댁 형편이 자꾸 기울었기에 남편도 아끼는 습관을 들이게 됐고 유일하게 좀 오냐오냐 잘한 시누이만 씀씀이가 좀 해픈 편이라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상견례 때도 별 문제 없었기에 저와 남편은 큰 잡음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우린 결혼 후 양가를 잘 챙기며 살았습니다. 둘 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겼으니까요. 원래 밥은 어른이 사는 거야. 젊은 것들이 뭔 돈을 내냐. 그런데 친정에 가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돈을 쓰지 못하게 하시더군요.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주섬주섬 쌈짓돈을 꺼내시는데 말리느라 진담을 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겨우겨우 저희가 돈을 내면 꼭 어떻게든 받은 거 돌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조서방, 이걸로 우리 서영이랑 만난 거 사 먹게. 둘 다 일하느라 힘든데 한 번씩 배달도 시켜 먹고 그래. 어른들은 우리가 밥을 사면 몰래 용돈을 찔러주셨고 선물을 사가면 더 넉넉한 선물을 이미 준비해 두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 동생들도 어떻게든 저와 남편에게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니네 언니고 누나야. 돈도 우리가 제일 잘 벌거든. 그냥 동생이 됐으면 조용히 얻어먹기나 하지.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거야. 우리도 벌 만큼 벌거든. 매영, 오늘 제가 낼게요. 누나 카드 좀 뺏어가세요. 이런 이유로 친정 식구들과 자리에선 언제나 신랑이 하는 소리가 함께였습니다. 반면 시댁에선 그런 일이 드물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늘 당연하다는 듯 우리에게 바라기만 했거든요. 식당에 가면 당연하다는 듯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고 선물을 드려도 당연히 돌아오는 게 없었죠. 오히려 다음 선물을 지정해 주시기도 했고요. 화장품 다 떨어졌는데 화장품을 사오지. 아이 뭐 사온 거니 잘 쓰마. 근데 어버이날엔 기초 화장품 세트로 부탁한다. 난 백화점 고급 라인 아니면 안 쓰는 거. 우리 상우가 아니까 참고하렴. 생신을 맞아 선물을 드리는데 고맙다 말도 없이 저런 말을 돌려받으면 기분 좋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다 같이 지방으로 여행 갔을 땐 여행비도 모두 우리가 냈었어요. 자신 잘 버는 만큼 남편이 돈을 내고 싶어 하기도 했지만 시댁 식구 중 아무도 돈을 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와 시분 식당에서 따로 팔던 지역 특산물까지 한아름 챙겨 들었습니다. 원래 다른 지역 놀러 오면 특산물을 꼭 사줘야 돼. 이것도 같이 계산해 줄 거지? 고맙다. 제가 그것들을 그냥 넘어간 건 첫 번째는 그래도 남편과 제 벌이가 넉넉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댁 식구들을 애틋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어서였죠.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시부는 결국 그 수입 매장도 실패하곤 문을 닫으시더군요. 대신 이번엔 시모가 고급 식당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나마 시모가 음식 솜씨가 있어서인지 초반엔 식당이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 전 큰아들이 임신 중이었는데요. 팔아드리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둘이 시모의 식당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자꾸만 비싼 술을 시키라고 하고 메뉴를 더 시키라며 주문하길 권하더라고요.
우리 더덕구이도 맛있고 양념게장도 맛이 좋아. 그리고 왔는데 전통주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래. 이게 가격은 좀 비싼데 니들 돈 잘 벌잖니. 한두 병 먹고 가. 어머님, 저 임신 중이라 남편 혼자 두 병은 못 마셔요. 아니, 왜 못 마셔? 다른 종류 하나씩 시켜서 맛보고 남은 건 가져가면 되지. 그리고 저희 메뉴도 벌써 4개나 시켰어요. 배 터질 것 같아요. 아유, 그걸 미련하게 다 먹고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남겨도 되니까 이것저것 먹어야지. 넌 팔아주려 왔다는 애가 센스 없게 자꾸 이럴래? 어머님, 저희가 와서 개업 추가금도 따로 드리고 요리도 이것저것 시켰는데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이거저거 다 시킨 다음에 남기고 싶지도 않고요. 저흰 이만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팔아드리는 것도 정도 것이지 도가 지나치니 저도 좋지 않은 말이 나오더군요. 미리 축하금까지 챙겨드렸건만 우리가 완전 호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더 팔아드리고 싶은 눈치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전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마지막까지 저희가 먹은 음료수 하나 서비스로 주지 않고 전부 다 결제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호구로 본 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용돈을 자주 탔다던 신우인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로 행동하더군요.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 사고 싶은 명품은 왜 그렇게 많고 해외여행은 어찌나 많이 가는지 신우이 씀씀인 이렇게 해퍼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 동생이면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으로 저도 매몰차게 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는 것 같자 그 이후부턴 신우의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도 단호하게 이야기했었고요. 우리가 아가씨를 오빠 새언니로서 챙겨줄 수 있지만 아가씨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가 많이 번다고 있는 대로 다 쓰면 나중에 애들 낳았을 땐 어떡해. 미리미리 저축해야지. 어머님 아버님께 들어가는 돈도 마찬가지야. 효도하는 건 좋지만 당신도 정돈 지켰으면 해. 어머님 가게 차리실 때도 당신이 도와드리고 싶다고 해서 사천이나 보태드렸잖아. 저는 점점 시댁 식구들에 대한 호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아낀다고 해도 이건 그냥 호구 취급을 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좀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좀스럽게 느껴졌죠. 당신은 동생도 둘이고 할아버님 할머님도 계시잖아. 따지고 보면 처가의 돈이 2배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우리 집에 좀 더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의 식구가 2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돈도 2배라고 느껴져 남편은 내심 못마땅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받아쳤습니다. 친정이 사람만 2배지 무슨 돈이 2배나 들어가. 당신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 맨날 우리가 대접한다고 해도 기어코 돈도 못 내게 하신 게 열에 7은 돼. 우리가 50을 드리면 100으로 돌려주는 게 친정 어른들이고 우리가 한번 사면 어떻게 해서든 다음엔 자기들이 사려고 하는 게 내 동생들이야. 근데 시댁 식구들은 한 번 우리한테 뭘 돌려준 적이 없잖아. 따지고 보면 시댁에 들어간 돈이 훨씬 많은데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아니, 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당신 너무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던 거 아니야? 내가 따져? 따지긴 당신이 따지고 있던 거지. 난 그래도 당신 가족이니까 어지간해선 다 양보하고 맞춰줬어. 그 도가 지나치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했던 거지. 여태 더 양보하고 참은 건 난데 나한테 서운하다는 듯이 말한다고? 당신 진짜 실망이다. 말문이 막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에게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시댁 문제를 빼면 우리 사이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정 결혼한 지 3년 뒤 큰아들을 낳았고 이듬해는 바로 연년생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무래도 출산하고 육아해야 하니 전 첫째 임신 8개월 때부터 약 3년 정도 육아휴직 기간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남편이 점점 제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에어컨을 왜 그렇게 틀어? 아낄 줄도 몰라? 뭐? 내가 뭐 나 쫓아고 틀었어? 아긴 체온 조절이 아직 잘 안 돼서 더위 민감하다고
병원에서 그랬잖아. 잘못하면 땀띠나 태열 같은 거 온대서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힘들게 조절하고 있는데 왜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그래? 아무튼 좀 아껴. 나 혼자 벌고 있는데 전처럼 펑펑 쓰면 안 된다고. 여보, 당신 집에서 노는 사람이 굳이 옷을 왜 사는 거야? 난 힘들게 혼자 돈 벌고 있는데 아내란 사람이 쇼핑이나 하고 좀 아껴 써야지. 당신 내가 언제 사치하는 거 봤어? 임신했을 때 입느라 다 늘어나서 편한 추리닝 바지 2개 산 거야. 딱 2개. 집 앞에 슈퍼 가고 장 보러 갈 때 창피해서. 그동안 난 뭐 돈 안 벌었어? 나도 일 쉬기 싫었어. 근데 당신 애들 낳느라 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논다고 하고 돈돈거려? 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남편은 일 둘이나 낳느라 휴직하게 된 절 노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 저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다 아까워하더라고요. 설거지할 때 온술 쓰지 마라, 애들 분유 좀 싼 걸로 사 먹어라 등등. 벌이가 줄어들고 나니 남편은 딱 시부모님처럼 짜디짱 구두쇠가 됐죠. 아무리 그래도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까지 아까워할 수 있답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화를 내면 딱 그때만 사과를 할 뿐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아예 돈 관리 자기가 하겠다며 제겐 생활비랍시고 자기 카드 하나만 딱 주더라고요. 그전엔 돈을 같이 관리했었거든요. 어차피 돈은 지금 나만 버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 뭐 크게 쓸 일 없잖아.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그러라고 대답해버렸네요. 당시 전 애 둘 육아에 지쳐 신랑이 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 이후 제가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라도 사면 결제 문자를 받은 남편은 득달같이 전화를 걸더군요. 뭐 샀어? 두부? 제일 싼 거 산 거 맞아? 당신 퇴근하면 입에 제일 먼저 두부 쳐넣어주기 전에 조용히 하고 끊어? 오죽 노이로제가 걸렸으면 한 번은 제가 스트레스가 폭발해 저렇게 말해주었어요. 진짜 이렇게 쪼잔하고 찌질한 인간인 걸 왜 전에 몰랐나 싶었죠. 남편은 친정에 돈을 쓸 땐 지금 우리 벌이가 반토막이 났으니 제가 가지고 있던 제 개인 통장에서 돈을 빼 쓰라고까지 하더군요. 그게 공평한 거라면서요. 그래 놓고서 친정에 가선 좋은 사회인 척 제 돈으로 사는 거라도 같이 사는 체 하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를 줄 알았지만 전 혼자 돈 관리하게 된 남편이 신나서 시댁에 계속 돈을 퍼준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신우이가 제가 보는 앞에서 한 번도 돈 타령을 하지 않았고 요즘 계속 식당에 적자가 나서 힘들다는 하소연도 시모가 그만뒀으니까요. 그래 놓고선 친정과 저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 어쩔 줄 모르던 남편을 보며 계속 실망감만 쌓여갔습니다. 남편에게 소중한 가족이란 딱 자기 본가 식구들 뿐이었더라고요. 나도 이제 다시 돈 버니까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각자 집에도 여태까지처럼 각자 잘하고. 전 둘째가 2돌이 지나자마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럽고 치사해서 바로 돈 관리를 각자 하자고 말했죠. 남편은 내심 아쉬운 기색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듣자 똥 씹은 표정이 되더군요. 굳이 왜? 여태까지처럼 내가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당신 카드 쓰면서 사사건건 계속 간섭당하라고? 그리고 당신 우리 친정에 쓰는 돈 아까워하면서 시댁에 나한테 말도 없이 돈 계속 퍼줬잖아. 최근에 좀 안 그러는 것 같긴 했지만 어쨌든 그걸 당신이 어떻게.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좋았지? 그냥 하던 대로 해. 난 내 돈으로 알아서 친정 챙기고 할 테니까. 전 정이 뚝 떨어진 남편과 그냥 애들 아빠다라고만 생각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 찌질하고 쪼잔한 본성을 보고 마음이 짜게 식은 뒤였지만 아무래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아이들에게 부모 한쪽을 잃게 한다는 사실이 죄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복직하고 몇 달 안 돼 그해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제 여동생은 결혼한 상태였고 남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려니 동생이 돈이 좀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누나, 나 딱 2천만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을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전 그런 동생에게 흔쾌히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남편은 전에 시모 식당을 차릴 때 4천씩 턱턱 주기도 하고 그동안 저 몰래 시댁에 실컷 퍼주기도 했는데 저라고 못할 거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은 우리가 돈 관리를 따로 하는 걸 모르고 남편에게도 전화해 고맙다는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동생 앞에선 착한 척하느라 아무 말 못한 남편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게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 왜 천엄한테 나랑 상의도 없이 돈을 줬어? 2천이 웬 말이야? 당신도 당신 집에 나한테 말도 없이 많이 퍼줬잖아.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돼? 그땐 당신 돈도 안 벌었고 나만 벌었으니까 그런 거지. 가사노동도 엄연한 노동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야. 난 당신 애들 낳느라 쉰 거고 또 그때 내가 놀았다 어쨌다 말하기만 해.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네, 인정합니다. 제가 점점 말이 거칠어졌다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진절머리가 나면 결코 말이 곱게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당신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은 그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우린 미리 약속돼 있던 친정과의 송년을 위해 친정집에 갔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연말에 꼭 한 번은 모여 송년회를 했었는데 이젠 정말 그 해가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날 예비 올케와 제부만 사정이 있어 오지 못했고 나머진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저희 애들과 제 여동생의 아이까지 집에 모두 11명의 식구가 북적이고 있었죠. 우린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에 근사한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점심을 먹은 뒤 갑자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오늘 저희 어머니 식당이 확장도 하고 뷔페로 리뉴얼도 해서 새로 개업하는 날인데요. 오늘 저녁은 거기서 식사하시는 거 어떨까요? 단체로 가서 팔아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시모의 식당은 갈수록 매출이 지지부진해진 상태였어요. 시모는 어떻게든 식당을 살려보기 위해 내부 확장까지 하며 인테리어를 싹 고치고 메뉴도 싹 갈아엎어 고급 뷔페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픈하는 날이 그날이었죠. 그래? 아이고 진즉 말을 하지. 서영아, 우리 저녁은 거기서 먹자. 오랜만에 안사도도 뵙고 좋겠구나. 솔직히 남편도 시모도 얄미워 별로 안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을 몰랐던 어른들이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하시기에 그냥 한숨 푹 쉬고 포기했죠. 남편이 신나서 시모에게 예약 전화를 걸었고 저희 부모님은 얼른 잠시 나가 개업 선물까지 사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사돈들. 어르신들도 안녕하셨지요? 저희 애들과 동생의 아이까지 어린애 셋이 포함되긴 했지만 11명의 단체 손님 방문에 시모는 아주 입이 거의 찢어질 지경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는 손님이 2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시몬 저희 부모님이 건네신 선물까지 받으며 입꼬리가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아주 즐거운 송년회를 보냈어요. 비록 시모의 가게라고 해도 어쨌든 잘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 가게 매출도 올려주고 친정 식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전 시모의 가게이기도 하고 다시 제가 돈도 잘 벌고 있었으니 몰래 계산을 하기 위해 시모가 있던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어른들이 보시면 분명 하지 말라고 막으실 게 뻔했거든요. 그때 분명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절 못 본 척을 하더라고요. 평소처럼 자기 돈 내기 싫다 그거였죠. 어머님, 계산 좀 미리 하려고요. 얼마예요? 보자, 술값이랑 다 해서. 자, 2천만 원이다. 뭐라고요? 2천이요? 저는 남편의 좀스러운 모습에 냉솔지으며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하는 대답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시모의 뷔페는 고급이래봤자 인당 10만 원대였는데 2천만 원을 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거의 10배 가격을 청구한 시모를 황당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시몬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 실실 웃기까지 하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더라고요. 그래, 원래 인당 200만 원씩은 받아야 하는데 내가 술값 다 포함해서 싸게 해준 거야. 뭐라고요?
여기 인당 20도 안 하는 데잖아요. 개업턱이라는 게 있잖니. 시애미가 개업한 날인데 며느리 네가 이렇게 가족들까지 다 끌고 왔으면 개업턱 정도 내야 할 거 아니니. 기왕 온 거 제대로 좀 팔아줘야지. 그리고 너 사돈총각 결혼 자금으로 우리 아들 피 같은 돈도 2천만 원이나 몰래 줬다며? 그거 이렇게 퉁친다고 생각해라. 네 친정에 돈 썼으면 시댁에도 똑같이 써야지. 안 그러니? 하도 어이가 없어 전 헛웃음을 지으며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개업발 어쩌고 하는 거야 핑계일 테고 시몬 제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게 배가 아팠던 거죠. 찌질하게 남편은 그새 그걸 시모에게 일렀나 보더라고요.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시끄럽게 뒤집어 엎을까 말까 하고요. 하지만 즐거운 친정 식구들의 기분을 그땐 별로 방해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씩 웃으며 선뜻 카드를 건넸습니다. 아, 그거 들으셨구나. 알겠어요, 어머님. 뭐 2천만 원쯤이야. 우리 능력에 그 정도 껌이죠. 그래? 그래 뭐 네가 여기서 안 내면 어쩌겠니. 네가 안 내면 사돈 어른들만 곤란하지. 여러분, 제가 방금 이거 다 계산했거든요. 만약 더 나오면 그것도 제가 다 계산할 테니까 술 계속 추가해서 마음껏 드세요. 와인도 드시고요. 제가 오히려 선뜻 계산하자 얼떨떨해하던 시모가 카드를 긁을 동안 전 친정 식구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값이야 뷔페니 더 낼 것도 없지만 술은 더 드시라는 의미로요. 그때 제가 낸 카드가 제 카드였냐고요? 시몬 그런 줄 알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그런 억지를 들어주겠어요? 전 그때 미친 척 그냥 남편의 카드를 긁어버렸던 겁니다. 예전에 남편이 생활비로 쓰라고 줬던 남편 카드를 아직 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얼마 받으셨어? 2천만 원. 개업톡도 낼 겸 내가 우리 동생 2천만 원 준 걸 시댁에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그냥 2천만 원 긁어드렸어. 자식으로서 시원하게 한 방 쓴 거지 뭐. 제가 계산을 마치자 그제야 남편은 실실 웃으며 얼마를 냈냐고 묻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활짝 웃어주며 대답했죠. 분명 카드 결제 알림 문자가 갔을 텐데 남편은 술을 마셔서 그런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제 대답에 남편은 심지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더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어머니 식당 재개업 날이니까 그 정도 써드려야지. 며느리 노릇했네 당신. 이후 친정 식구들은 술을 몇 병 더 마셨고 전 나머지 술값은 제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시모는 그 술값도 덤탱이에 씌웠는데 그 정도가 저희 친정 식구들이 먹고 마신 정가 정도였거든요. 저희 가족이 먹은 돈은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제가 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뒤 씻고 나온 후에야 남편은 카드 결제 문자를 확인한 것 같더군요. 남편이 입을 떡 벌리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당신 아까 그거 내 카드로 긁었어? 이제 봤어? 그래서 내가 아까 자식으로서 시원하게 한 방 쏴드렸다고 했잖아. 그거 당신 카드로 썼다는 얘기였는데. 그전까진 계속 싱글벙글이었던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나라 잃은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남편은 손까지 덜덜 떨며 따졌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원래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며. 그건 처가 식구도 송년회 비용인데 왜 그걸 내 카드로 긁어? 어머님이 나한테 개업석 내라고 하시는데 원래 우린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했잖아. 당신 어머니 식당 개업턱은 당신 돈으로 내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친정 식구들 먹은 진짜 밥값 정도는 나중에 추가 결제한 술값 정도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건 내 카드로 긁었고 2천만 원은 당신 걸로 긁은 거야. 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럼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200도 한 2천만 원 한 번에 긁어. 당신 평생 시댁에 돈 펑펑 퍼주는 거 좋아하잖아. 그냥 이번에도 개업 추가금 넉넉하게 드렸다고 생각하면 되지. 왜 그렇게 난리를 해? 전 일목요연하게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시모도 시모지만 제 돈으로 시모에게 자식 노릇하며 뿌듯해했던 남편도 이제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더 비아냥이 섞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미처 몰랐던 약간의 반전을 털어놓더라고요. 그게
나 요즘 사업이 어렵단 말이야. 사업 확장하려고 무리하게 투자금 당기고 대출도 잔뜩 받았는데 그게 다 무산돼서 완전 적자 상태라고. 그래서 요즘 동생이 돈 달라는 것도 부모님이 어머니 식당 리뉴얼할 때 한 3천 도와달라는 것도 못 도와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못 도와드린 대신 당신 식사값 낼 때 제대로 좀 받아내라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데 그걸 내 카드로 긁었다니. 뭐야? 그러니까 식당 리모델링 비용 못 보태드린 게 죄송해서 내 카드로 2천을 긁으라고 말했다고? 당신이 먼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인내심이 무너지더군요. 음흉에도 정도가 있지 이제 보니 아주 상찌질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리를 빽 지르는 와중에도 남편의 머릿속엔 2천만 원만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쳤거든요. 어머니, 아까 집사람이 그 2천만 원이요. 그거 빨리 카드 좀 취소해 주세요. 지금 안 되면 내일이라도요. 그거 집사람 카드가 아니라 제 카드였다고요. 취소하면 집사람이 다시 결제할 거냐고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장난하세요? 그럼 취소 못 해준다뇨. 어떻게 애들까지 셋이나 껴있는데 식사비를 200도 아니 2천을 받아요. 어떻게 아들 돈을 등쳐먹으려고 하냐고요. 어머니. 들어보니 시모가 취소를 못 해준다고 한 모양인데 갈수록 언성이 높아진 남편은 거의 불을 뿜을 기세더라고요. 시모가 눈앞에 있었다면 정말 멱살이라도 잡을 듯 조금 더 하면 욕설까지 할 것 같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뭐라고 한 건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통화를 스피커폰 모드로 바꿨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 바꿔달래. 여보세요? 에이미 너 들리냐? 너 진짜 웃긴 애로구나. 시애미한테 개업성 내기가 그렇게 싫어서 우리 아들 카드를 내밀었니? 그리고선 친정 식구들한테 그렇게 생색을 냈어? 대바라진 것 같으니라고. 너 내일 당장 와서 네 카드를 다시 긁어. 당장. 안 그럼 너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킨 줄 알아.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시모는 씩씩대며 제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전 딱 이렇게 말한 뒤 직접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죠. 어머님 아들 같은 남잔 이젠 10트럭을 준다고 해도 싫은데요. 찌질하지 쪼잔하지. 이제 뭐 돈도 저보다 못 버는 것 같은데 제가 왜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서 이젠 이 인간 버리려고 하거든요. 이혼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업터건 아들내미한테 내달라고 하세요. 전 이제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어머님도 그 집 식구들도 다시는 안 보고 싶으니까 작별 인사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통화가 종료되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제게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어요. 여보, 아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아니 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동안 그렇게 쪼잔하게 굴었으면서 내가 계속 당신하고 살 줄 알았다고? 착각도 유분수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2천만 원에 자기 엄마한테 거의 욕설까지 하려는 인간이 남의 돈 우습게 뜯어내라고 들어? 아니 그건 당신이 처남한테 돈을 줬다고 하니까 그래야 계산이 맞을 것 같아서. 그건 당신이 먼저 시댁에 돈을 퍼줬으니까 그런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런다고? 여보, 당신 설마 내가 섭 힘들어졌다고 해서 이러는 거야? 누굴 딱 지 같은 인간으로 보나. 당신 나한테 계속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고 친정 시댁 따져가면서 치사하게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러는 일은 없었을 거야. 당신 사업이 망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먹여 살렸겠지. 근데 이미 늦었어. 난 당신이 거지든 백만장자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만 내 인생에서 나가줘. 난 쪼잔하다 못해 징그럽기까지 한 당신도 당신 가족도 이젠 영영 안 보고 살 거야. 자꾸 말을 질질 끄던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할 거라고 강조하자 그제야 남편은 눈물을 짜내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와 자긴 쪼잔하게 굴려던 게 아니었다. 그냥 알뜰했던 거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데 아주 들어주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더는 그 인간이 꼴도 보기 싫어 대충 짐을 싸서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어차피 전 술을 안 마셔서 운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밤에 친정에 도착하자 어른들과 남동생이 너무 놀라더군요. 전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남편과의 불화를 어른들께 모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어른들은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가여운 우리 손녀. 그러니까요, 어머님. 이럴 줄 알았으면 개업 선물 같은 건 안 사가도 되는 건데. 아니, 애초에 거길 가지도 않는 건데. 아니지, 여보. 아예 조서방 그놈 볼기짝을 싣고 후려쳐주고 쫓아냈어야 했어. 그리곤 시부모와 남편을 향해 일을 가시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맨날 가족 같지도 않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다. 진짜 제 가족 품으로 돌아오니 너무 포근하고 편안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집에 들어와 차분히 대화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빤 그놈을 불러 한번 혼쭐이라도 내주고 싶다며 전화를 거셨는데요. 그놈이 했던 대답이라는 게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었죠. 가면 손찌검 하실 거잖아요. 전 그냥 집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찌질한 놈 같으니라고 와서 우리한테 용서 갈 용기도 없는 놈이 감히 자꾸 내 딸을 넘봐? 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도 내줬을 테지만 자꾸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너네가 진짜 집까지 쫓아갈 줄 알아. 아빠가 그렇게 호통치시자 찌질한 그놈은 더는 제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혼자 애는 키우기 힘들다며 그놈은 양육권도 포기하더라고요. 계속 질척될 줄 알았건만 그렇게 의외로 그놈과 이혼은 쉽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문제가 복잡해진 건 그놈이 양육비는 어떻게든 줄이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든 더 가져가려고 발악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이 시댁에 멋대로 돈을 퍼준 일로 재산 분할은 제게 좀 더 유리하게 돌아왔고 양육비도 꽤 만족스럽게 책정이 됐거든요. 전 그렇게 송년회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속 시원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뒤 우린 살던 집도 팔고 각자 가족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도 그놈은 끝까지 찌질대더군요. 그놈은 술에 취해 몇 번 이런 문자를 보냈거든요.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당신 정도 되는 여잔 어차피 밖에 널리고 널렸어. 내가 돈이 없어 얼굴이 못났어. 쪼잔하고 찌질한 게 마음이 못생기고 찌그러졌잖아 당신은. 또 보내면 증거 모아서 확 신고한다. 계속 무시하다 딱 한 번 이런 답장을 보내주니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전 남편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시댁에서 다시 독립을 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과 시몬 우리의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2천만 원을 돌려주네 마네하며 다툰 모양이었습니다. 시모가 끝까지 그 돈을 돌려주지 않자 단단히 감정이 상해버린 전 남편이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자꾸만 사업이 무너지자 전 남편은 자기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백수인 시부도 부패로 바꾼 뒤에도 매출이 부진했던 시모도 자기 놀고 먹느라 바빴던 시누이도 모두 전 남편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이혼한 지 1년 뒤쯤 제게 전화를 건 전 남편의 입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애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묻지도 않았던 그 인간은 제게 돈을 빌리려고 전화를 건 거더라고요. 정말 다들 너무한 것 같아. 난 자기들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당신 돈 잘 벌잖아. 내가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난 당신 아직 좋아했는데 날 버린 건 당신이니까 당신도 나한테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 전 남편이 최소한 예전 일 사과라도 했다면 그리고 정중히 부탁을 했더라면 제 안에 연민이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르고 다르다고 전 남편의 태도가 괘씸해 도와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2마디만 남기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내가 억만장자라고 해도 당신 빌려줄 돈은 없어.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렇게 지금은 이혼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요즘도 전 남편의 사업은 공공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시모의 부패는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음식이 초반엔 괜찮았는데요. 갈수록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시모는 메뉴 가지수도 줄이고 재료도 계속 싸구려도 바꿨나 보더라고요. 인건비 줄이기 위해 사람도 많이 쓰지 않다 보니 음식은 잘 채워지지도 않았고 서비스도 엉망이었던지라 아주 돈값 못하는 뷔페라는 리뷰가 자자했다고 하더군요. 꼴 좋게 됐지 뭐야 언니. 이런데 망해도 싸. 누가 요즘 이런데 거의 20만 원 가까이 주고 가. 이것 봐 평은 엄청 안 좋은데 그 사이 인당 가격까지 올렸더라고. 제 이혼 사유를 듣고 엄청 시시거렸던 여동생이 시모 뷔페 근황을 찾아본 뒤 제게 직접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찌질하고 쪼잔했던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요즘 영 잘 지내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반면 그들이 들으면 배가 아플 정도로 전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의 따뜻한 애정을 받으며 저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승진까지 해서 연봉도 척척 올라 효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 여동생은 얼마 전 둘째를 낳았고 남동생은 제게 빌려간 2천만 원도 작년에 다 갚았습니다. 또 남동생과 올케는 출산을 넉 달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 축하할 일만 이렇게 잔뜩이죠. 이렇게 항상 평화롭게 살아가는 가족들 사이에서 제 이혼이 유일한 오점이 된 것 같아 솔직히 이혼 초엔 어른들께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지나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진 날 야단칠 수 있냐? 아니요. 그건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고잖아요. 너도 마찬가지란다.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 넌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할 다친 아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네 할 일은 가족들한테 미안해할 게 아니라 가족들 사랑 듬뿍 받으며 잘 쉬고 나는 일 뿐이란다. 그래야 네 애들도 너처럼 건강하고 착한 애들로 잘 키울 수 있지. 그렇게 어린 소녀 달래듯 다정하게 말씀해 주신 할아버지 말에 괜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어린 시절처럼 할아버지 팔에 매달려 눈물을 닦았죠.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아흔이 훌쩍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게 편찮으신 것 없이 정정하십니다. 부디 오래오래 네 분이 건강하셔서 지금의 이 따뜻한 행복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와 아이들에겐 그렇지 못했지만 전 남편도 저처럼 자기 본가 식구들을 진심으로 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지금이 이토록 달라진 건 누가 진짜 날 위해주는 가족인지 알아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저와 친정을 향해 재고 따진 만큼이라도 시댁 식구들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아마 전 남편의 미래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 가족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엔 씁쓸함과 외로움이 떠나지 않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는데요. 새해엔 여러분 모두 작년보다 웃을 수 있는 날이 훨씬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